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알려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리스펙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진아 기자 맨날 하면서 오늘은 이러니까 좀 그렇죠? 앞으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 새로운미래 등 제3지대 4개 정치 세력이 금요일 날 갑작스럽게 합당 선언을 했습니다. 예. 네, 앞서 언급하신 개혁신당과 그리고 새로운 미래와 함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더불어민주당 탈당파의 원칙과 상식 등 제3지대 세력들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명절 밥상에 제3당을 올리기 위해 서둘러 빅텐트를 아래로 뭉치는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현실론을 내세웠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정체성이 사라졌다면서 탈당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던 커뮤니티에서는 탈당 인증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서 그것들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여기에 이들을 달래기 위한 기존 지도부의 사과도 있었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은 11일에 페이스북에 이제 그동안 개혁신당을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그러나 이번 결정에 실망하신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라면서요. 자신을 자강파라고 밝힌 이 수석 대변인은 어떻게 특정 인사들과 같은 당을 할 수 있냐라는 비판과 좌절감에 백분 동감한다.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 지도부의 결단을 따르게 된 것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라는 절박함에 일부분 동의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의도 문법에 매몰돼 무엇이 중요한지 경시한 것은 아니지 뼈아프게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지지해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허은하 인재영입 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눈앞의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다. 또한 결과를 통보받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 동지들의 마음과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동지들과 타협, 설득이 필요했고 좀 더 친절했어야 했다라는 이런 반성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 위원장은 역시나 당대표로서 맞이하게 된 여러 선택지 앞에서 비록 비굴하더라도 비겁하지 않기 위해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면서 지지를 또 호소했습니다. 그 개혁신당이 되게 재밌는 게 제가 금요일 날 그 개혁신당과 이제 합당하는 그 새로운 미래인가요? 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이낙연 대표 측하고 이제 같이 연합해서 당을 만들었었는데 그 이낙연 전 대표 측하고 이 지분이 엄청나요. 그분도 최고위원이라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날 제가 방송을 1시쯤 했거든요. 오후에. 그때도 물어봤죠. 4개 당이 합쳐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침에 그 기차역에서 인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합당을 하기로 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3시에 기자회견 잡혔다가 3시 반에 합당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거긴 본인들 이름도 없었었고 대표 이름도 없었었고 사실은 참모들의 이름만 적혀 있었고 이걸 보면 박원석 원내대표도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날 그렇게 합당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이제 이름을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다 양보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기로 했다는 거를 그때 딱 즉시적으로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급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일단 설 연휴 되기 전에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그 절박감, 또 지지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거라도 빨리 뭉쳐야 된다는 거, 내지는 지금 의석수를 가지고서 어쨌든 3번을 받아야 된다는 거, 막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이낙연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과연 맞느냐, 양향자 씨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이 맞느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준석하고 류호정이 맞느냐. 이 잡탕밥이 되어버린 이 개혁신당 과연 잘 되겠느냐.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대표는 계속해서 라디오나 이런 곳에 나와서 말을 한 것은 비빔밥을 강조했습니다. 각자의 뭐 재료가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우러져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개혁신당의 물리적인 결합은 합의를 했지만 화학적 결합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각 당의 정체성과 지지 세력이 달라 공약이랑 비례대표 공천 등 향후 과정에서도 파열음이 계속될 것으로 좀 우려가 나오는데 실제 당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 여야의 시각도 좀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당 선언을 한 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좀 불안해 보인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좀 우려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좋게 얘기하면 다양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혼란한 제정치 세력의 연합 수준이라면서 제3지대 정당이 가치와 철학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그 펜코라고 해서 특정하게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그 특정 커뮤니티가 세력이 센데 네. 그쪽도 지금 다 열받아가지고 해서 탈당한다는 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써니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는데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3번 달려고 같이 모여놓고 또 대표는 국민의힘이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 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민주당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민주당 사람의 지분이 있어야지 이 3번이 나오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냥 국회의원 숫자만 늘려주고 번호 가져오는 데만 어떤 기여를 하고 나머지에서는 또 쏙 빠져나가고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게 바로 민주당에서 나가면서 당신들이 내놓은 명분이랑 같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게다가 위성정당도 만들지 않겠다 그러면 그들이 자구책이나 스스로 자강이 있어서 제대로 될 거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해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거대 여야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위성정당은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는데요. 첫 회의 때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 상징이라면서 제3당이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그런 꼼수는 다시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원칙과 상식을 잃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월 총선에 개혁신당 이름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내겠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에서 적용되는 준연동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보다 많은 경우 비례대표를 별도로 배정하지 않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이 163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54.3%를 얻었는데 정당 득표율이 그보다 낮으면은 이제 비례를 한 석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와. 그래서 오히려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33.35%를 받아서 17석을 더 챙겼습니다. 반면에 준연동제에서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반면 정당 득표율이 높다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어느 정도 채울 수가 있다는 좀 개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우선 개혁신당의 과제는 그거보다 이제 기호 3번을 확보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선 현역 의원이 녹색정의당이 6명보다 많은 7명 이상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현재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 수는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양양자 등으로 총 4명인데 이준석 대표는 12일 MBN 뉴스에서 출연해 다음 주까지 6석에서 7석까지 늘릴 계획을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언급한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양양자 의원 물론 무소속으로 나갔지만 어쨌든 다 원칙은 민주당에서 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참 짜증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호 3번 확보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미 4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네. 허은하 의원은 비례였기 때문에 이제 나오면서 탈당하면서 결국 의원수가 없어졌고 의석수가 없어졌고 의원들이 내놨고 그러면 앞으로 한 4-5명만 더 들어오게 되면은 3번은 확실하겠네요.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2심에서 이제 판결 받은 조국 전 장관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나 4월 총선 출마할래. 결국 이겁니다. 네, 지난 8일 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조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조 전 장관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조 전 장관은 부산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도 좀 이제 공지가 됐는데요.
조국 신당이 공식화될 경우에 민주당으로선 중도층 표심 등의 악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제 당 지도부는 일단은 조정 장관과 관련된 정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왔는데 다만 당 내부에서 반윤석열 연합 전선이라는 큰 텐트가 쳐져 있다면 이제 조국 신당과 함께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좀 민주당의 고심이 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으로만 보면은 조국 장관이 나와서 신당을 차리면 민주당 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이 일반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에 나오는 게 아니라 험지 쪽에 나온다면 예컨대 부산이나 이런 쪽에 나온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그 국민의힘 쪽의 사람들과 중도층 사람들의 세력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부산이나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조국 신당하고 연결시켜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신당과의 지역구 배분 문제를 통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국 신당은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이 민주당의 라인들이 지금 포섭되어 있는 곳에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이 매우 부적절하니까 그건 반대고 대신에 험지나 좀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나간다 그러면 중도층을 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나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개인적인 분석이죠.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결을 잘 해야 된다. 다들 뭐 정치 구단들이니까 계산 잘하겠죠?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 빨리 하나만 합시다. 네. 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 규모 발표를 하니까 의사협회에서 즉각 집단 행동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걸기대회를 연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네, 걸기대회는 이제 오는 15일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네, 내일 그리고, 모레죠. 네, 내일 모레죠. 그리고 이제 큰 혼란이 우려되는 곳은 주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보이는데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예상됩니다. 앞서 2020년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당시 전공의들의 80%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해 이번에도 좀 상급 종합병원에 좀 우려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한 준비와 앞으로 단체 행동은 명분이 없다라면서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파업에 돌입 또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라는 방침도 내놔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네, 의사들을 못 이겨 이렇게 이런 신문 기사도 봤는데 네. 과연 못 이길지. 일단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진보 정권에서는 의사들을 못 이겼습니다. 그들은 진보 정권이 강하더라고요. 보수 정권이 얼마나 강한지, 보수 정권 말은 무조건 들어주는지, 투덜거리면서 할 건 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너무 치사하게 한쪽 편만 들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건 그분들이 내세우는 이 명분과 정부가 탄압하면서 내세운 명분, 그리고 이전에 정부들이 내세웠던 명분이 어떻게 정말 다른지, 이쪽 사람들 말은 들어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안 되는지,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이런 의료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무엇이 옳은지 각자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것만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내용을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부산에서 특히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해서 맨 앞에서 싸우겠다. 이 얘기를 또 부산에서 했습니다. 네, 무슨 내용이었나요? 네, 조국 전 장관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제 부산 4.19 위령탑에서 묵념 후에 조국 전 장관은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4월 10일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기자들이 조 전 장관에게 총선 목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국민이 3년 반 동안 더 보고 난 뒤에 교체하겠다고 하면 그 뜻을 따라야 하고 3년 반을 못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 뜻 또 따라야 된다. 결국에 이제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네, 조기 종식 이런 말이 사실은 되게 키워드로 귀에 와닿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대통령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조 전 장관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네.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의 이 온도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죠. 네. 현실적으로 조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민주당 표를 조금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러지 말고 그냥 비례 쪽으로 좀 집중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상황으로 지금 출마하겠다는 걸까요? 일단은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신경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 않을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자신이 창당하는 신당에 대해서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 비례 정당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제 답을 했고요.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조 전 장관은 전 지역구에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면서 얘기했지만 아직 자신의 비례대표 뭐 또 지역구 출마 이거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산에서 선언을 했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장관 되기 전에 장관을 할 것이냐 국회의원에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조금 청와대에서도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나온 얘기가 조국 전 장관 부산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네. 이제 부산이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부산을 그런 그 고향, 뭐 메카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군요. 네, 가능성을 모두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민주당 반응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리를 두자는 쪽 아니면 환영한다 이런 쪽 양쪽이 있는 것 같죠? 네, 일단 박홍근 민주당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박 단장은 조 전 장관의 정치 참여나 독자적 창당은 국민의 승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 집요한 공격만 양상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신당이 만들어져서 저도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 연합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두관 의원도 함께 뜻을 밝혔는데요. 좀 환영하기 어렵다. 그리고 중도층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정청래 최고위원과 진성준 의원은 환영한다는 뜻을 보이면서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배제할 수 없어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또 이제 중도층의 이제 중간의 입장을 표명한 분은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는데요. 신당이 함께하면 좋기는 하지만 지역구 공천까지를 하면 유권자에게 혼선을 주기 때문에 비례대표만 나와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확실히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표를 가져가긴 할 텐데 결국 중도 표를 또 뺏기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은 지역구에 후보를 냈을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박홍근 민주당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 추진단장 대놓고 싫어하는데. 네. 아무래도 또 단장의 역할을 맡고 있어서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또 그 반대로 어차피 이걸 해결할 수 없다, 불가피하다, 막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같이 연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다수의 여론들은 어떤지도 한번 우리 뉴스아토에서도 한번 여론조사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에서도 얘기가 나왔죠?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지만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야합으로 관철하려 하는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틈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원으로 조 씨는 4월에 국회의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에 준연동형은 조 전 장관이 뒷문으로 의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한동훈 위원장의 관심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본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고 손준성 등과 단체 카톡방에서 60개의 사진도 밝혀주길 바란다 이러면서 맞받아 쳤습니다. 네, 비밀부터 공개해라, 비밀번호부터 공개해라, 단체 카톡방 60개 사진도 밝혀라. 누가 이길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선거 시즌이 그냥 달아올랐다.
선거 시즌이 도달하니까 뭔가 또 좀 투명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또 그 불꽃 튀는 싸움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지금 그 댓글창에서도 여러 가지 서로 의견들이 많습니다. 살살님, 박홍근 단장의 입장도 알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전정렬님, 비례는 조국입니다. 써니님, 재판부가 살려보냈으니 나가서 살아 돌아오시오라는 뜻이다. 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김남효님은 조국을 지지합니다. 또 리틀 테네스님은 이재명 대표 반하는 행동을 자제해 주세요. 조국 선생님.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장훈님은 지역은 민주, 비례는 조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들 의견들이 또 엇갈리는 걸 보니까 역시 뜨거운 감자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중진 의원들을 내치기보다는 재배치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도를 좀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 양지에서는 인적 쇄신을 하고 접전지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혁신의 이미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좀 모두 중진의 공천 배제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중진의 네. 이름값을 하는 선거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동시에 제3지대 신당으로 인력 유출을 차단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조혜진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험지 출마 요구를 받아들여 경남 김해을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이렇게 해서 18대, 19대에서 3선을 지냈는데요. 조 의원은 PK, 그러니까 부산과 경남에서 이기면 이건 PK 승리로 끝나지 않고 승리의 기운이 수도권, 충청권으로 바로 전파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 변경을 중진한 의원으로는 세 번째인데 5선 서병수 의원이 부산 진갑에서 부산 북 강서갑부로 옮겼고요. 또 3선 김태우 의원은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경남 양산을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 곳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이 최소 재선을 한 곳입니다. 장관과 중진 의원들이 몰린 서울, 중, 성도, 을도 지역구 재조정이 유력한데 3선을 지낸 이제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 이영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뭐 경남에서 나가서 경남으로 가는 게 뭐가 험지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계속 당선됐던 곳을 버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된 곳으로 가야 된다면 사실 싫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또 각자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이런 걸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민주당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서울 종로 출마를 포기하고 출마지를 당에 위임하겠다고 밝힌 이강재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해 경기 성남 분당갑과 세종시 등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 송파갑 그리고 동작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구 확정은 아니고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지역에 넣어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현역인 서울 용산의 경우에는 강태웅 지역위원장과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외에도 서울 종로에 출마를 선언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후보도 넣어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네, 어쨌든 전현희 전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에서 열심히 표를 모으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이길 만한 사람을 이길 만한 지역으로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공천 배제 내지는 불출마 선언하고 있는 것도 지금 이례적입니다. 네, 그동안 사실 선거 때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대표가 공천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 공천관리위원회와 의식적으로 좀 거리를 두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에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전현직 중진급 의원 인사들과 접촉해서 불출마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역 의원만 164명이라 몸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공천의 잡음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어제 이 대표가 서울 도봉갑에서 3선을 한 인재근 의원을 만나서 총선 출마 거치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16대부터 20대까지 경기 안양, 만안에서 5선을 지냈고 서울 종로에 출사표를 던진 이종걸 전 의원에게도 불출마를 좀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중진급 후보자들에게 새로운 후배들의 정치 입문길을 터달라는 당의 취지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또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쇄신의 의지가 강하고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 청산에 대한 의지도 있다면서 그런 의지가 실행에 옮겨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분위기가 조금 쇄신적으로 많이 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꽂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자료를 삼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도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뭔가 좀 당이 제대로 좀 혁신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일단은 각각 유리한 지역구에서 흑색 선전, 또 개파 갈등 이런 걸로 좀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요. 네, 일단 먼저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에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었는데 네. 문학진 전 의원은 지역구 경쟁자가 이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원외그룹인 더민주 혁신회의에 소속된 점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가 친명 원외를 꽂으려고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라고 주장을 또 했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부평을이랑 상록갑에서 이제 친명과 친문으로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꼽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좀 불편함을 좀 드러내기도 했고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텃밭인 김천에서는 현역 의원인 송원석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의 김호진 예비후보가 서로 탐색전을 보이는 동안 경북 구미을에서는 현역이자 초선인 김영식 의원에게 강명구 전 대통령 국정기획비서관 그리고 허성우 전 대통령 국민제안비서관 등 2명의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치열한 당내 경정에 흑색 선전까지 난무하는데요. 예비 후보 지지자가 대통령 기념 시계를 돌렸다. 또 뭐 예비 후보가 주민들에게 음료수를 사줬다. 뭐 이런 주장도 난무하면서 예비 후보의 지지자가 이제 검찰에 고발되기까지 하는 그런 선거에 과열이 되는 양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부평을 상록갑이 지금 대표적으로 친명과 친문이 싸우는 곳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너무 시끄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이 법조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이슈 삼합 시간에 하도록 하고 네. 오늘은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연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죠. 우선 경제사절단이 먼저 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독일에. 근데 네. 갑자기 대통령이 해외 순방 연기하겠다, 순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왜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나흘 전에 네 맞습니다. 그 순방을 나흘 전에 취소했는데 전례 없는 해외 순방의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국빈 방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무기한으로 연기된 상황이라 정확히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어제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독일은 국빈 방문을 덴마크는 공식 방문 형식을 잡고 상대 국가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결과 순방은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독일과 덴마크 쪽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사실 나흘 전의 일이라 좀 외교 결례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부친상을 치른 직후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행 전용기에 오를 만큼 순방에 열정적이었는데 그동안 취임 후에 16차례나 순방을 했던 것 중에 이번은 이런 이례적인 일은 처음이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민생 행보의 일정을 더욱 늘리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의사 집단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결과 순방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요인은 정확히 뭔지는 밝히고 있지 않는 거죠? 네, 근데 뭐 동아일보나 한국일보 쪽에서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이번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스피커가 되는 게 채널 A나 동아일보 또 TV조선이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단독이 나왔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하면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취임 후 16차례 순방 중에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취임 후 4번이죠. 유럽
가기로 했던 게 네. 그중에 또 처음이기도 하고 부친상 당한 직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것이 무엇인 일이냐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결국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이것 때문에 괜히 같이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외국 순방길에 나섰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네.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애청자분들께서도 혼자는 못 가십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얘기된 게 있어요? 나온 거는 사실 그런 구체적인 입장은 없지만 네. 그 김 여사 동행 여부도 끝까지 고심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시청자들 말씀처럼 진짜 혼자 가는 경우도 사실은 이전에는 있었는데 그렇죠. 왜 이번엔 혼자 가지 못하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에 이제 그런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해서 이제 녹화 대담을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그 대담이 나온 이후에 여러 평론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명품 가방 받은 것을 어쨌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해소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 동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왔는데 하지만 사실상 그 대담에서는 명품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한 내용이 나왔고요. 또 지난 13일에 MBC 단독 보도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을 대통령실 기록물로 규정했다는 내용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MBC가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서 보관 중인지에 대한 정보를 정보 공개 요청을 청구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4가지 항목을 열거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달라고 하면서 국익의 침해 그리고 재판이나 수사의 곤란 또 감사 인사 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근거 조항이었습니다. 결국 2달째 두문 분출 중인 김 여사의 논란은 일단락이라기보다 다시 확대된 것으로 보여서 순방이 미뤄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김 여사가 지난 네덜란드 순방 갔다 온 이후 지금 2달째 두문 불출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일은 사실 처음이고 김 여사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통령이 이건 이제 뭐 한간에 떠도는 추론이죠. 대통령이 일단은 그 KBS와의 대담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또 대통령 부인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려고 했던 것이 원래 대담의 목적이었는데 결국은 그게 지금 실패로 돌아가면서 많이 안 좋아졌다, 어그러졌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안 가게 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수많은 국민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면서 추측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계속해서 대통령실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야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지금 MBC 뭐 말한 것처럼 김 여사 명품 가방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됐다는데 네. 그와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는 또 다 전부 다 거부하고 있어서 네.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거겠죠. 대통령이 사실 독일과 덴마크를 왜 가려고 했습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다 뭐 이런 게 요점이었는데 네. 그래서 경제사절단 미리 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경제사절단 가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독일에서 강소기업 협력 등의 경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시간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갑작스러운 무기한 순방 연기에 따라 경제사절단을 꾸린 재계 단체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단체들은 경제사절단의 이름을 올린 기업인에게 참가비를 받진 않았지만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류비 일체를 기업인이 직접 부담해서 순방 취소로 인해 따른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꾸린 경제사절단 규모는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시나 좀 많은 인원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또 대한상의의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이미 현지에 보내진 상태인데 선발
해병대 역할에 실무진 2명이 독일 현지에서 일정 수년을 연락받고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경제사절단 일정만 공지됐기 때문에 미리 또 가서 항공권 같은 것들 예약한 사람들은 또 취소가 되지 않아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뭐 질문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독일 합스부르크의 귀족 파티라는 게 있다는 거죠. 예. 여기 지금 입장권이 뭐 1인당 4천만 원대라고 하던데 요게 지금 문제가 돼서 독일 영사도 지금 문제가 생겼고 어쨌든 여기 뭐 1인당 4천만 원짜리 독일 귀족 파티에 참가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좀 투명하게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짜뉴스도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신뢰를 좀 벗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금 경제 안 좋은데 이 중소기업들이나 강소기업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네. 이런 그 기업들이 해외하고 연결해서 뭔가 추진해 보려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올스톱되고 있다. 네.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국가 간의 신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나도 나오던데요 이러면서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도대체 네. 요즘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다는 건국전쟁 이게 정확히 뭔지 이 마케팅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신 분 이러면서 칭찬에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건국전쟁이라고 한 영화가 바로 이승만 띄우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자 어떤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설 연휴 동안 여권 인사들이 건국전쟁에 대해서 한마디씩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국전쟁을 보며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웅은 이제 외롭지 않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라면 외눈박이 역사관에 매몰되지 말고 이승만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승만 정권 시기에 국가 폭력으로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시민들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흔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선거와 그다음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들의 피해자 유족자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학살자를 미화하고 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 영화는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직접 출연했고 또 제작 과정에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류 교수는 정규제 TV 시즌 3 유튜브에 출연해 영화가 대박 날 것이라는 걸 예견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화자찬도 했는데요. 반면에 역사학자인 전우용 교수는 지난 13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만 다큐를 보고 역사를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 건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 다큐를 보라고 남에게 권유하는 건 자기 무식을 자랑하는 짓. 어린이와 청소년의 무식은 청소년의 무식은 낫는 병이지만 장년층 이상의 무식은 불치병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식은 자랑한다고 낫는 병이 아니다. 이걸 보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무식한 거다. 전우영 교수가 한 말인데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끼친 영향은 뭐 정말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하고 많이 달라서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지도 좀 헷갈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이 영화의 제작에 관여했다고 하는 트루스 포럼이라고 하는 좀 보수 단체죠. 네. 이 단체가 이 팽이백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이거 일부러 지금 영화 홍보하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전에 이게 건국 전쟁이 조금 흥행됐다 하면서 제 그 기자들이 있는 단톡방에 이런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한 50대 이상이 많이 봤다랬는데 정말 그래프가 제일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트루스 포럼이 10대부터 40대까지 청년 관람 지원 행사 중이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름이랑 나이, 연락처 등 구글 폼에 남기면 영화 티켓도 인증하면 이제 계좌로 표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알려진 걸로는 2만 원씩 지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영화값은 15,000원인데 좀 더 이상을 지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루스 포럼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어제 기준으로 1,500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트루스 포럼이 누구냐면 이제 2017년 서울대 출신 대학원생 중심으로 만들어진 보수 단체인데요. 이들이 트루스 펀드라는 모금 사이트를 통해서 5천만 원 가량의 보수 단체들과 시민들에게 후원을 받았습니다. 게시물에서는 이제 선대 한 분이 청년 세대의 한 명이 영화 티켓과 약간의 경비를 포함한 2만 원을 지원하고 예산의 모집과 집행은 건국전쟁 펀딩을 시작한 트루스 펀드를 통해서 진행하자는 말씀이셨다 하면서 이 펀딩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영화업계에서는 사재기 논란을 좀 제기했더니 트루스 포럼 김은구 대표는 표 사재기와 차원이 다르다. 표 사재기는 일단 먼저 표를 산 뒤에 나눠주는 것인데 이거는 관람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와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하냐가 문제겠죠. 왜 합니까? 도대체 이 트루스 포럼이라는 곳에서 이 영화 펀딩, 트루스 펀드라는 모금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페이백 그러면 아예 영화관에서 그냥 무료로 보여주죠, 뭐.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영되는 영화인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돈을 돌려주고 있고 게다가 영화의 본값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주고 있다는 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대단합니다. 서울대 출신 대학원생 중심으로 만들어진 보수단체 관객들이 표를 먼저 사고 트루스 포럼에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난해 서울의 봄 단체 네. 관람한 걸 놓고서 가로세로 연구소인가요? 뭐 이런 곳에서 항의 집회도 열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하고는 좀 별개인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 그 트루스 포럼이 밝힌 영화 그 관련 사재기 관련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런 형태의 마케팅은 그간에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페이백 형태는 이제 시장의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추후에 제보나 공식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건국전쟁은 서울의 봄과 달리 단체 관람도 좀 자유롭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4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어제자 기사 제목들을 좀 살펴보면 고령군 의회 의원들이 단체 관람을 인증했고 파주시 애국학술단체가 어제 단체 관람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좀 보수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어제 저녁자 기준으로는 이 영화가 38만회 돌파했습니다. 네, 20대 관객이 7.9%, 40대는 26.1%, 50대는 45.7%가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화를 본 관객들의 퍼센테이지를 비교해 보았더니 50대 이상이 거의 절반이라는 건데 네. 많이 본 사람들한테 좀 주지 왜 보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주는지. 어쨌든 누적 관객수가 38만 2,16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많은 숫자도 아닌데 그거에 비하면은 언론에서 많이 얘기해주고 있고 오히려 홍보를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38만 2,160명 많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진혁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얼마 전에 그 일본 중의원 예산 결의안 회의인가요? 네. 거기에서 예산결산위원회 거기에서 얘기했던 뭐 방북 관련해 내지는 북한과의 그런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에 대한 화답으로 일본 총리 북일 정상회담
괜찮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에서 일본이 우리의 정당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드는 악습을 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기시다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정중한 처신과 실리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면서 과거가 아니라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현명성과 전략적 안목,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와 실행력을 가진 정치가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일에 기시다 총리가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일 정상회담 추진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도 현재로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그 예전에 있었던 납북 사건에 대해서 그만 좀 떠들면 네. 이런 취지를 말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도 관계 개선할 수 있다. 이게 그 당시에 사실은 12명 정도 납북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납북되었다고 주장되는 사람이 12명인데 그중에 8명은 이미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걸 일본이 걸고 넘어지니 매우 유감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사실 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은 화답을 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 근데 조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설명드리면요. 과거 네. 1970, 80년대에 일본 정부가 요코타 메구미라는 사람과 함께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돼 12명이 북한에 남아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북한은 12명 중 메구미를 포함해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맞받아 쳤습니다. 근데 이제 김 부부장이 어제 현재까지 우리 국가 지도부는 조일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접촉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시다 수상의 속내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북한은 이전에 일본에 향해서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 이거를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삼지 않으면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개인적인 견해다 공식적인 북일 관계에 평가할 위치에 자신은 있지 않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북한과 일본 관계가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적 역할이 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되는 측면입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 일본이 미래 먹거리로 알려진 그 광물 채굴권에 대한 것을 북한에도 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제 국제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치 관계뿐만 아니라 일본이 그 광물 자원을 가져감으로써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 일단 던져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뉘앙스도 조금 있긴 있었는데 중요한 건 한미일 관계를 조금 흔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일본이 사실은 좀 검은 속내가 있어요. 북한에서 광물 채굴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 않거든요. 지금 뭐 미국하고 일본에 너무 집중하더니 결국 뒤통수도 맞는 거 아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죠. 김 부부장이 어제 갑자기 이런 얘기 한 게 우리가 쿠바하고 전격적으로 국비 수교한 그 발표가 나온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에 없었던 쿠바가 전격적으로 수교를 그것도 극비리에 하게 됐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앞서 쿠바의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을 했는데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쿠바와 193번째 수교국이 됐습니다. 이번 쿠바 수교를 통해서 한국의 외교 지평의 확대에 대한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또 쿠바와 그동안 관계를 맺지 못한 것들은 이제 1959년에 쿠바가 사회주의 혁명 후에 양국 간 교류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며 한국과 공식 수교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인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꾸준히 수교를 위해서 물밑 작전을 했고 쿠바 역시 우리와 경제 협력이나 문화 교류에 목말라 있었던 만큼 북한에 알리지 않고 극비리로 수교를 했다라는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수교 없이 북한과 단독 수교한 국가는 기존 세 곳에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두 곳으로 줄어든 셈인데요. 이에 따라 북한 내부에선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국제사회에서 몇 안 남은 우방국을 이루면서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도 나옵니다. 사실 쿠바랑 수교는 정부가 20년 넘게 공들인 그런 작품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1999년 10월이었는데 유엔 총회 당시에 대쿠바 금수 조치 해제 결의안에 원래 우리는 그동안 기권표 던져왔었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 때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구애를 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었고요. 2000년도에는 쿠바에 수교하겠다고 교섭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기도 하고 코트라도 2004년도에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2016년도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쿠바를 또 방문해서 좀 여러 가지 타진하기도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좀 중단이 되었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수교가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잘했다라고 판단도 되지만 이게 전적으로 또 대통령만의 공이다, 이번 정권만의 공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그때 철거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쿠바랑 이렇게 수교단의 마당에 그런 말이 좀 무색하지 않냐 이런 얘기 있고요. 그게 바로 광복회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KBS가 세월호 10주기, 올해가 딱 10주기 되는 날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여기에 맞춰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가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갑자기 이 다큐멘터리가 총선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 안 된다면서 6월로 방송을 미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어제까지 알려진 사실은 네. 일단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KBS 다큐인사이트 제작진이 KBS PD협회 회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서 이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제작진에 따르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4월 18일에 방영할 다큐멘터리가 두 달 뒤로 밀렸다고 합니다. 일단 다큐 제작을 위해서 섭외는 80% 이상, 촬영은 40% 이상 진행된 상황이라서 사실상 예정된 방송 일자는 맞추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제작 본부가 방송을 6월로 미루라고 지시를 했는데 6월로 미루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편성 문제 때문에 기존 편성 때문에 결국에 8월이나 9월쯤에 방송이 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제작 본부장은 연기를 하라고 한 사유에 대해서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22대 총선은 4월 10일이고 방송은 8일 뒤인 4월 18일인데 왜 문제 삼냐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그러니까 제작본부장은 총선 전후로 한두 달은 영향권에 있다라면서 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총선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두 달은 영향권에 있는 것이다. 절대 방송할 수 없다. 대담한 방송국에서 그런 말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는 거잖아요. 원래 4월 18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작본부장이 바뀌면서 전격적으로 지금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박민 사장이 KBS에 부임한 후에 친정부 성향 방송이 됐다는 비판도 받고 있고 네. 실제로 9시 뉴스는 땡뉴 뉴스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대담을 KBS와 진행한 것도 그런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제작본부장은 박민 사장 부임 후에 임명된 인물이라 박 사장이 관여했다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 대목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KBS 교섭 대표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본부는 지난 7일에 특보를 내고 제작본부장의 취임 이후에 시사 교양 1국 중심으로 조금씩 제작 자율성이 침해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편성이 변경된 것은 세월호 관련 다큐만은 아닙니다. KBS 제작진에 따르면 KBS 제작 1본부에서 3월 천안함 피격 사건과 4월 세월호 참사 이 두 가지를 방영하려고 했는데 이 두 가지 다 연기가 된 것인데요. 일단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묶었냐면 생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군 PTSD라고 하죠. 이것에 관련한 다큐를 준비 중이었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4월 총선을 앞둔 시기에 민감한 아이템이 총선 일자를 중심으로 방송되는 것은 선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선거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PTSD 다큐 시리즈물을 6월 이후로 제작 방송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다큐 시리즈는 세월호 천안함을 비롯한 대한민국 대형 참사를 조망하고 생존자들의 PTS 치료에 우리 사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제작 본부 쪽에서는 총선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런 방송 연기 결정이 오히려 총선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잘못된 내용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을 바로잡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KBS가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해서 원래 방송하기로 했던 제목이 세월호 10주기 방송 바람과 함께 살아낼게 이거였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참 멋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갑자기 이것을 6월 이후로 미루라고 하면 이미 2월 달에 방송될 프로그램들이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때는 안 되고 지금 좀 비어있는 8, 9월 이후로 지금 넘어갈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KBS 내부에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건 너무 편성권 침해고 또 우리 프로그램 만드는 자율권을 침해한다라는 식으로 좀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상당히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군요. 네, 그리고 또 KBS가 박민 사장이 이제 부임한 후에는 네. 그 노조 쪽에서도 그 1, 2 이렇게 노조가 좀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보수적인 성향의 노조가 좀 더 이제 많은 자리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좀 힘을 좀 잃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적극적으로 좀 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KBS 내부에서도 지난번 대담 이후로 부글부글 좀 끓고 있는 여론들이 많은데 이게 또 이미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까지 뒤를 미루라고 하니까 사실은 좀 시끌시끌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클린스만 어제 감독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잠깐만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어제 5시간 회의 끝에 클린스만 감독은 이제 선수 탓을 했고 축구협회는 클린스만을 탓했는데요.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다툼이 있었다면서 뭐 어제 디스패치 보도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보도가 쏟아지고 또 뭐 밭글도 많이 돌았는데 이제 어쨌든 결론은 어제 5시간 회의 만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이제 경질을 건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정은 조금 더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의 이제 그 싸움 그런 것들 때문에 경기력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에 불화의 문제다라고 했고요. 황보관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장은 15일 오후 4시에 이 발표를 하면서 그 대표팀의 내분에 대한 축구협회와 클린스만 감독의 공식 입장을 물어봤는데 감독의 무한 책임이라고 하면서 축구협회는 좀 책임에서 좀 벗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클린스만 감독은 그 전부터 경기가 있는 일주일 전에도 한국에 없이 뭐 해외에 가 있었고 그러면서 왜 해외를 가 있냐라고 했더니 클린스만은 노트북이 있는 곳이 나의 오피스다 이렇게 뭐 얘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갑자기 대통령이 집무실 얘기하던 초창기 얘기가 네. 떠오르네요. 어쨌든 클린스만은 모든 전술을 짠 적이 없다. 대부분의 전술은 축구 선수들이 그냥 직접 짜서 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8강에 가지 않았으면 위약금 없이 그냥 해고할 수 있었는데 4강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위약금이 한 70억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이걸 좀 본인이 해결할 수 있을지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지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이번에 본인 해임 관련된 회의가 열릴 때도 클린스만은 외국에 있다고 온라인으로 본인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 함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복잡스럽습니다. 네, 자 축구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 열받았을 것 같은데 잘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